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부 장관,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을 수주했고 약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수주는 2009년에 저희가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했던 이후 13년 만에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나라의 수출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전 산업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일감과 또 앞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서 원전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수석,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가셨을 때 많은 정상들이 원전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한수원 사장님 오셨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한수원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이집트, 체코, 폴란드 등을 방문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토에서 이렇게 다른 정상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 유럽에서의 최초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발주 국가가 다양한 산업, 건설, IT 등 패키지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지금 한수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개별 사업자 간의 사업부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협력 의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협력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출을 꾸준히 저희가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전 산업에 대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자재 최대한 일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력이 늘어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계속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전 산업을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산업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수석,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 산업이야말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그리고 장관님들은 장관님, 또 강요들 간의 어떤 회담, 그리고 다른 부처와 협업, 그리고 또 우리 한수원 사장님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팀 코리아로서 같이 힘을 모아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공정권에 이런 자화자찬이 있고 이틀이 지나 폴란드 원전에서 한수원이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하고 증명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요. 조호균 변리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는 등으로 해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했는데 폴란드, 사우디,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라이센싱 받은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 및 한수원의 폴란드, 사우디, 체코로의 원전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2022년 10월 20일자로 제기했네요. 각 부처에 뛰어난 검사들이 많으니까 이까지 소송쯤이야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지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같은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확신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폴란드는 실패했지만 사우디, 체코는 가능한 겁니까? 결국 원전으로 국내외 모두 폭망각이다 이겁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병화 이사는 애플이 협력사에게 알리백 수준이 아니라 탈탄소 달성화라는 공지를 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어준, 이거 이제 알리백도 우리가 못 맞춘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센 거지요. 한병화, 훨씬 세지요. 알리백은 전력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없애야 되고 심지어 공장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 차들도 다 이제 탈탄소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겁니다. 김어준, 원전은 안 된다 이것까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전 과정을. 한병화, 네,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탄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다 탈탄소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기업이 현재? 한병화, 뭐 가능하냐 안 하냐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김어준, 안 하면 거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병화, 그렇지요. 이 의미가 큰 것은 거의 반강제하는 거거든요. 추적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김어준, 그런데 지난 그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알리백이 나왔을 때도 그 한 기업이 하니까 모든 기업이 다 따라갔잖아요. 한병화, 그럼요. 애플이 이 행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빅테크 쪽으로 다 퍼질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또 큰 기업들이 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서요. 어저께는 미국 GM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2025년까지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요. 2050년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제는 2030년 이전의 스토리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바이든 대통령이 또 드라이브를 엄청 세게 걸고 있으니까. 한병화, 그렇지요. 이미 IRA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어준,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냐 못 받느냐로 관심을 두고 있는 IRA의 핵심 내용은 이거거든요. 탈탄소. 한병화, 그렇습니다. 김어준, 탈탄소이고 결국은 다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유럽보다 더 빨리 가겠다. 한병화, 이번 게 이제 되게 심각한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 기업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니 LG니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애플 협력사만 하더라도 해외 기업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디스플레이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조제 기업들이 꽤 있는 거지요. 그런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김어준, 한국을 떠나야죠. 그 기업들은. 한병화, 그렇지요. 이걸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기업들의 외국에 있는 공장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건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라인을 옮겨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어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다 합쳐서 삼성전자 하나를 뒷받침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병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전력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지금보다 2030년도에 2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량이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아예 이제 못 맞추게 되는 거지요. 김어준, 그런데 대만은 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병화, 대만은 원전을 없애고 해상풍력을 20.5기가 하는 계획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이미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어준, 이게 우리 언론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뉴스 같은데. 한병화, 그렇습니다. 거의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러니 비상경제회의랍시고 모여서 자화자찬하는 웃음 날리는 공감능력 제로 정권의 강요들과 수장이 지금 우물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겁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콧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며 웃고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을 달라 그러십니다라며 웃고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학생들이 책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라며 웃고 가장 시급한 김진태 사태나 환율 등의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핵심 광물의 배급망에 대한 지도를 만들라는 교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오지요. 디지털 수학이니 디지털 물리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과목도 나오지요. 그러니 후보 시절 구직앱 수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코딩을 배우라는 수준에서 결코 변한 게 없다 이겁니다. 전 부서가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주식회사 대한산업 왕 회장의 전 국민의 공장 직원 아닙니까?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회의 생중계를 보며 일말의 기대마저 접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것은 김진태 도지사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위기와
하루하루 더 힘들어져가는 서민 경제에 대해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부처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의식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수업 마치고 학교 앞 흑석시장에서 어묵꼬치 먹다가 옆에 놓여진 안내문 보고서 울컥 목이 메였다.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우 100원, 200원 올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소위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걸 생중계하면서 다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히덕거리는 악마들이 있다. 그 정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나라야 망하건 말건 국민이야 죽건 말건 흥청망청 술타령 돈타령 보복타령이나 일삼을 수 있는 것이다. 연산군 같은 홍군도 제 잘못을 지각하고 권력의 종말을 예감했다. 지금 꺼져가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누가 가장 죄송해야 하겠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좀 미안. 서울 둔촌 재건축 단지 사업비 7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 연 12% 금리로 발행됐습니다. 사업성이 좋았던 만큼 원래 금리는 4% 수준이었지만 이번 강원도 사태로 이자를 3배나 올려줘야 했습니다. 춘천시가 개발 중인 복명산업단지는 그동안 연 5.6%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왔습니다. 춘천시가 지금 보증을 사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았지만 강원도 전체가 채권시장에서 불신을 받으면서 이자율이 13%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일부 건설사들의 회사채 금리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사업자금 100억 원을 빌리면 1년에 20억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사태로 그동안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채권시장이 명동 사채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어제 전국 17개 시도단체장들은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한 일체 채권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지겠으니 믿고 매입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베트남에서 귀국했습니다. 2천억 원을 50조 원으로 맡게 된 사태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는 질문엔 좀 미안하게 됐다 라고 답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능의 정권이 얼마나 빨리 세계 10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을 폭망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무능한 검사 출신의 경제무지에 전 정권의 포복심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김진태 사태인 것이며 이는 윤석열 사태의 미니어처이자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러니 경제위기 해법은 오직 총정권 퇴진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